안녕하세요. 관세법 제2차 강사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 하는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제 책 소개 및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P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를 맡고 있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네이버 카페 또는 이메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2021년 대비 2020년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8월은 다 지났는데 기본 학습과 관련된 기본 이론 강의가 있겠고요. 이때는 법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키워드 또는 목차 잡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할 것이고 16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교재는 법령집하고 그 다음에 목차 노트를 구성을 해보았는데, 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순수 법령 또는 일부 고시 내용, 그 다음에 통칙 내용, 관세법 통칙 내용을 담아 놓았고, 그리고 9월, 10월은 기출문제 풀이하고 심화학습인데, 기출문제 풀이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기출되고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논하시오에서 요즘 트렌드는 기술하시오라는 문제로 나왔다든지 서술하라는 문제로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기본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답안지로 옮겨서 적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관세법 법령집 목차 노트 2개 합쳐가지고 교재로 쓸 거고요. 기출문제 및 해설 자료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 12문제에서 짧게는 한 8문제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강의 시간은 1회당 3시간씩 총 8회, 2개월에 걸쳐서 8회 동안 할 예정입니다. 자, 11월, 12월은 역시 기출 예상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기출 예상 문제라는 것은 그냥 강사가 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요약 정리서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요약해서는 안 될 것인지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약해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열식으로 돼 있거나 어떤 법 요건 자체가 그 해당 조문의 요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줄여서 핵심 키워드만 살려서 쓰는 방법이 있겠고요. 가산세라든지 법 적용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문장이 요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축약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축약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령집하고 목차 노트로 하게 되고 총 16회, 일주일에 6시간씩 해서 총 16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출문제, 예상 문제하고 해설 자료, 그 다음에 요약 정리서까지 해서 추가적인 보조 자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모의고사를 하면서 2021년 2월 정도에 2021년 개정사항에 대해서 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 해설 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채점하면서 느낀 내용이라든지 어떤 잘못 이해한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모아서 그것들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7월, 8월의 목적은 2차 서술형 관세법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개념 이해 그리고 속독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개념 이해하고 속독을 위한 준비. 이 기본 강의에서 그 답안지에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암기를 한다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므로 이해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 그리고 내가 복습을 할 때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 없이 속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강의를 들으셨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 거슬리는 거죠. 다음 해독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계속 거슬리고, 이 부분이랑 저 부분이랑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서로 있지만 그 내용을 캐치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세율에서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방지관세 그대로, 상기관세는 상기관세 그대로, 각각의 법 조문들로만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예를 들어 속히 말하면 숲을 본다고 하죠. 숲을 보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속독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를 위주로 할 거예요. 도식화를 위주로. 도식화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납세 의무의 성립, 성립이 되려면은 과세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요건은 과세 4대 요건. 이러한 납세 의무의 성립은 세관이나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요. 소멸. 자, 그리고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체납 처분에 간다. 그리고 이러한 확정된 신고 납부 방식에 의해서 확정된 납세 의무는 변경될 수 있다. 뭐 정정, 보정, 수정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예. 그러한 것들과 여기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보정이자가 부과된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경정을 하게 되면은 납세 고지를 해야 되고,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부족세액이 아니고 초과된 세액을 납부를 했다, 과다 납부를 했다 그랬을 때에는 경정 청구를 하고, 경정 청구한 해서 세액을 변경했다면은 그 세액을 실질적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까지 이런 식으로 연계된 절차, 도식화된 절차를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 이런 도식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강사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도식화를 해주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집에 가서 얼마나 자기가 그 강사님들이 도식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지,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해당 조문이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도식화를 왜 위주로 설명을 하냐? 관세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법 적용의 원칙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가산세 부과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거라든지, 뭐 이러한 법 외적인 내용도, 절차 외의 내용도 있겠지만, 뭐 5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하기 까다롭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절차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이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갔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인지,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문맥도 발견하고, 그런 방식으로 도식화를 위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법적인 원칙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서 신의성실 원칙, 소극과세 금지,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서 그냥 달달달 암기만 해요. 암기만 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이라든지 소극과세 원칙이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 전혀 쓸 수가 없겠죠. 그냥 법 내용만 바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이 법 내용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건 맞는 것 같아 라는 식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사례 문제를 푼다는 것은 좀 고난이도의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해당 내용들, 해당 법조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깊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해당 내용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1조부터 330조까지 관세법을 다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암기가 쉽게 되는 것이 있고, 쉽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쉽게 되지 않는 것의 이유를 찾아보셔야겠죠. 그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조문, 단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문구를 보면 당연하겠구나라는 그런 문구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그 문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암기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더 열심히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조세법과 관련된 원칙, 즉 법 외 내용과 관세법 조문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맥상통한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헌법상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관세법에 있는 조문들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럼 결부가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해당 내용을 서나 의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고 틀리지 않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관련된 원칙이라든지 헌법적인 개념이라든지 가인금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암기만 하고 그것들을 의 또는 서 이런 곳에다가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은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바르는 게 아니고 해당 문제의 유형에 맞춰서 맞게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만 안 되고 암기가 돼 있으면은 암기만 하려고 하면은 의나 서를 잘못 써요. 잘못 써. 조세법과 관련된 원칙을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쓰는데 조세법률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조세법률주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입법 원칙이에요. 입법 원칙. 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 법률에만 정해야 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으면은 법률에 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고 위임을 할 때는 포괄 위임이 아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서나 의에 좀 멋들어지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부가 전혀 안 돼 있고 각각의 그냥 원칙으로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서나 의를 표현을 할 때 잘못된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때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면은 제일 먼저 읽는 부분이 서가 되겠죠. 의 부분이나. 그럼 그 부분을 읽으면 이 사람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낌을 딱 풍기게 되겠으므로
그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채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채점을 해보면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거의 다 똑같죠. 자, 네 번째 목차 노트. 이 목차 노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목차만 있는 그런 노트가 아니고요. 뭐 1, 2 이런 목차가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뭐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법령에는 제가 순수하게 법령만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령 외에 필요한 개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사례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목차 노트에다가 다 넣어놨으므로 같이 보시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목차 노트, 서브 노트를 통해서 법령집 학습의 단점을 보완. 기본서의 단점은 뭘까요? 기본서의 단점. 기본서의 단점. 잠시만요. 자, 기본서의 단점. 정형화된 사고방식이죠. 이 A라는 목차가 여러 군데 쓸 수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관세법 전체에 걸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본서에는 뭐 1, 뭐 2, 3 이런 식으로 목차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랑 같이 법령집이랑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기적인 흐름이 생기고 왜 그러냐면은 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해당 조항이랑 다른 기본서에서 엮은 그 다른 조항이랑 떨어져 있죠,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다른 조항에 가서도 결부가 될 수 있구나. 이 조항이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조항에서도 결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단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법령집의 단점은 뭐예요? 법령집의 단점. 일단 목차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목차를 나누기도 어렵고 기본서처럼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묶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찾아서 묶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서에 있는 그런 목차의 내용들을 목차 노트, 서브 노트를 발간을 함으로써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놓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해당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기본 강의를 수강하실 때 공부 방법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일단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할 필요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복습을 해야겠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할 때 나는 강의 때 들은 내용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헬스장에 가서 뭐 처음 벤치프레스를 해봤는데 막 200kg, 300kg를 들겠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복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뭐 투머치하게 그 방법이 얼마죠? 16분의 1범인가요? 16분의 1범위를 완전 암기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면은 복습도 안 될 뿐더러 진도가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습을 목차 잡기, 그 다음 키워드 암기, 그리고 도식화하기, 도식화 따라하기, 그 다음
암기식 준비. 여기까지 하는 게 한계예요. 여기까지. 이것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돌릴 때 수월하도록 속도를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복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및 단권화 강의. 문제풀이,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의 문제풀이도 있겠지만 기출 예상문제 문제풀이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의 문제풀이의 목적은 무엇이냐? 요 부분이죠, 부분. 공부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음. 기본 강의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지식을 답안지에다가 논리 정연하게 풀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답안지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이것들을 내가 답안지에다가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를 접함으로써 요 부분이 기출됐었네. 근데 기출되면서 어떠한 법 외적인 개념도 같이 기출이 됐네. 실질과세 원칙은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같이 기출이 되었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기출 문제 된 거가 있으면은 기출 안 된 거, 그리고 기출 빈도수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뭐예요? 개정사항. 그러니까 문제풀이반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시험까지의 공부 범위, 내가 어느 범위까지를 공부 범위로 해야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들어가기 전에,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답안지 작성에 대한 숙련도를 올려두는 게 부수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는 건 뭘까요? 공부 방법. 내가 문제풀이반을 들으면서 제가 한 20-30분 정도 쓰시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쓰시는 시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어떠한 목차로 적었는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암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공부 방법을 적용해 볼까?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 저러한 방법은 어떨까? 암기를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암기를 해본다. 그리고 앞 글자를 한번 따본다. 눈으로 읽으면서 암기를 한다. 손으로 가리고 한번 읊어본다. 이러한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들의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의 공부 방법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강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하기 전에 해당 내용, 해당 장에 대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 있으면은 1, 2장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시기 전, 그 전주에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작성을 해본다든지, 집에서 문제 준비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수입 시작 전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해보는. 근데 이 시기에는, 특히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는 기본 강의만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목차하고 키워드 위주로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에서 11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암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준비하려고 한다, 점수를 많이 맞고자 한다, 그러면은 나올 것 같은 말,
이 11가지의 문제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이 기출문제 풀이의 강의의 그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차 또는 키워드 위주로 먼저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다 준비를 해 오시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시간이 남는다 했을 때 그때에는 암기를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해나가는 이런 단계적인 학습법으로 문제풀이 시간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문제풀이 때 2년, 뭐 3년 차, 뭐 그리고 4년 차 이렇게 뭐 그러신 분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그분 성향에 맞게 이미 충분히 공부가 다 돼 있으므로 이 답안지를 전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 성향에 맞게 별도로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답안지 채점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답안지를 보게 되면은 그 두 가지 파로 나뉘어지죠. 뭐예요? 뭐 암기파, 이해파. 이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나는 암기만 한다, 극단적으로 나는 이해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차이죠. 정도의 차이.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느냐, 뭐 암기하는데 초점을 두느냐, 뭐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그러한 성향,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향별 장단점을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뭐 당신은 뭐 이해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키워드, 이 키워드는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뭐 중구난방으로 쓰셨습니다. 뭐 요 정도의 좀 공부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을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수정사항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줄 예정입니다. 나는 암기 위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무조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꾸 암기를 강요해.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범위를,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역시 사례가 나오죠. 사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문제점 그리고 조세법상 기본 원칙 등을 법조문에 어떻게 체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아까 9월부터 10월까지는 기출문제풀이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기출 예상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관세법상 체납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체납자에 대한 관세법상 행정제재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면은 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법적인 헌법적인 타당성까지도 결부를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쓰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점이라든지 조세법상 기본 원칙 등을 법조문에 체화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리고 저기서 문제점이라고 한 것은 뭐 과태료와 비교해서 가산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점만을 선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논문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논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점, 예를 들어 모세 판매장과 관련돼서 이번에 입국장 보세 판매장도 나왔고 뭐 있습니까? 입국장, 인도장 이런 것도 나왔었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원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은 좋겠죠. 자,
문제풀이하고 단권의 강의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자,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 시행령 부분이 있죠. 여기는 단순 암기 내용이에요. 왜 단순 암기 내용이라고 하냐? 해당 내용에 이해가 완벽해요. 거의. 이런 절차는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은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완벽해요.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소극과세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 이러한 것들은 내가 보기에 일견 당연한 내용들을 써놨네. 아, 소급해서 과세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소급과세가 원칙이죠. 원래 소급과세가. 소급과세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어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부가 제척 기간 동안에 과세관청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경정이라든지 경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납세고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소급해서 부과하느냐, 어떠한 경우에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이 금지가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러한 원칙 같은 게 여러분들의 좀 마음속에 딱 안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제 법령집에는 법령만 99%가 다 법령만 있어요. 법령만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목차 노트를 만들었죠. 오히려 제목이 서브노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서브노트. 총칙과 관련해서 처음에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지, 조세법률주의에는 어떤 것이 이제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있고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다. 실제로 봐보자. 과세요건이 전부 다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는지 봐보자. 그리고 법 적용의 원칙과 관련해서 국세 부과 원칙, 법 적용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적용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법령집과 목차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다른 기본서와 공부한 수험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보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커리큘럼 설명은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은 자꾸 공부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합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들어봐도 항상 공부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부 방법이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공부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다면은,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가 없었다면은 최종적인 공부 방법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은 여러분들의 한계가 닿을 정도로 꾸준히 한계만큼 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다이어트 교재들이 굉장히 많죠. 다이어트 교재들도 굉장히 많고,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 뭐 이거를 뭐 15회 3세트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도록 시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15회 3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살이 빠지진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살이 빠지지 않아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싶으면은 최대한 자기의 한계만큼 꾸준히 해야지만이 그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만드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뭐든 적당하게 이 시험을 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좀 뭐 3개월짜리 시험이라든지 뭐 6개월짜리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공부하는 것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진짜 뭐 죽자고 달려들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의도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월등히 뛰어나다 라고 여기시면은 그렇게 자기 페이스 맞춰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하나도 없는, 공부 근육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 최소한 그런 근신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최대한 자기가 한계만큼, 무슨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뭐 근손실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예. 그런 손실은 일어나지도 않고, 뭐 뇌세포가 뭐 죽어봤자 얼마나 죽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능력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내 한계를 더 뛰어넘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좀 한계점까지 달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계점까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도태되거나 퍼지거나 뭐 지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흥미를 붙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왜냐? 나중에는 성적이 이렇게 한계까지 한 사람이 더 좋거든요. 성적이 좋으면은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 한계점까지 몰아붙이게 되면은 남들이 이해 못한 것을 내가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함으로써 더 추가적인 엑스트라 시간을 더 부과함으로써 내가 더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마인드. 이런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관세사 시험을 하면서 이 관세사의 뭐 미래나 내가 앞으로 합격하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의 의견들을 뭐 카페라든지 어떤 블로그라든지 어떤 뭐 유튜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면서 자기가 뭐 좀 고민을 다시 하게 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에 전부 다 끝내놨어야 돼요. 끝내놨어야 돼.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공부를 집중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하시고, 시작 전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고민을 끝내 놓으셔야겠죠. 들어와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아야겠죠. 당연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 방법하고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까지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3일 전 과목 1회독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3일 전 과목 1회독. 이 3일에 1회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일주일 전에 봤던 내용은 머릿속에 이미 사라져 있어요. 이미 사라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한 하루 전에 본 것은 그 다음날 그대로 좀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내가 일주일 전에 본 게, 하루 전에 본 게 살아있고,
이틀 전에 본 게 살아있고 3일 전에 본 게 살아있고 근데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한계점이 와요. 일주일 전에 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 형태만 남아있어요. 형태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일에 1회독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합격권입니다. 합격권이에요. 뭐 예전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것처럼 뭐 법령집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가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3일에 1회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2021년도 대비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